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둘러싸고 종일 자격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위장 전입과 다음 총선 출마 문제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는 중재안을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사흘 앞두고 국민은 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이란 얘기가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강진 이후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구조 수색 현장에 도착해서 아들의 생환을 기도한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며 제주엔 토요일 아침, 부산은 오후 4시쯤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움직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2016년 말 청와대 부탁을 받은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 수백 쪽짜리 기밀 자료를 건넨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스의 소유 구조와 해외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재개발 지역의 입찰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의 괴문서와 현수막이 난무하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 실태도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10여 년 넘는 갈등 끝에 공장 이전과 공영 개발이 결정된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입니다. 지금도 아스콘 공장 200m 이내로 신축 아파트가 공사 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4,500여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의 상대이자 주인공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첫 질의부터 유 장관에게 수차례 범법 행위를 했고 그래서 자격이 없다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단상 위로 쫓아 올라갔고 그 뒤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따랐습니다. 그렇게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단상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는 특히 유은혜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잠시 후에 국회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대정부 질의 내용을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명된 지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겐 자격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 때처럼 위장 전입 의혹부터 하나하나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한 1년짜리 장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지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은 종일 계속됐습니다. 시작부터 유 장관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나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말리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이낙연 총리에게도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유은혜 장관 임명에 대한 재청권자로서 책임을 묻는 질문만 이어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질문자로 나설 때마다 유은혜 장관을 연단에 세웠습니다. 여야는 그때마다 고성을 주고받았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유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이미 준비를 한 듯 미소를 띠고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 전략이 야당을 더 자극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유미혜 기자가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 장관이 인사를 위해 단상으로 나가는 순간 고성과 야유가 시작됩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아예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은혜 의원 나오세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시네요. 한국당 의원은 5명이 질문자로 나섰는데 예외 없이 유 장관을 불러세웠고 유은혜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그때마다 강한 톤으로 유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장관님, 네. 팩트 체크만 합니다, 제가. 반면 민주당은 유은혜 장관을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오전 대정부 질문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야당의 공세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온 듯 시종 웃음을 띠고 말을 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면의 미소를 짓는 것은 유은혜 의원뿐. 야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단상까지 올라와서 부딪혔는데 두 사람은 지난 1일에 뉴스룸에서 양자 토론을 한 바도 있죠. 그날 토론 직후에 이른바 소주 회동으로 서로 잘해보자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과 사흘 만에 얼굴을 붉히게 됐습니다. 정강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자격이 없다는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장석을 향합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사이 이번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지에 나섭니다. 들어봐. 질문도 허락받고 다 질문하나요? 김 원내대표가 아예 홍 원내대표의 팔을 잡아 끌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출신으로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두터운 편입니다. 지난 5월엔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두 사람은 JTBC 토론회에서도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과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토론회 직후 소주 회동을 하며 잘해보자고 다짐했지만 약 1시간 정도 순댓국집에서 소주 회동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사흘 만에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여야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에게도 유은혜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는 야당의 반대가 국민 여론은 아니라고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더 사려 깊었어야 한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인사재청권자로서 유 장관 임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례적인 발언들이죠. 유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낙연 총리에게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임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브리핑입니다. 그러자 총리는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그러한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국민을 우려하게 한 데 대해 사과 뜻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전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청와대 대변인 발언이 잘못됐다고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제가 된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은 유 장관이 임명되던 그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주장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셈입니다. 이 총리의 오늘 발언은 야당의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국회를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임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적 여론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를 맡아서 이른바 인적 청산 칼자루를 쥔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졸속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은 왜 다 침묵했는가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문제 삼은 의원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친박근혜계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당 안팎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일단 오늘은 당내 여론을 의식한 듯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그 책임이 꼭 목을 쳐내는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의 야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온실 속에 파초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결국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고 다툴 때 다투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탄핵 재판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어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재판이 연일 계속되는데 한국당에서 그걸 따진 국회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당시 국민 70% 이상이 찬성했고 국회 내에서도 대부분 반대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친박계 일부만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냈고 이들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 개혁의 화두였습니다. 때문에 전원책표 개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호 조강특위는 다음 주 외부 인사 영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납니다.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1, 2, 3차 방북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이른바 빅딜의 의제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핵 리스트 신고를 일단 미루고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검증을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변 핵시설 폐쇄 검증과 종전선언 간의 빅딜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 역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과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보도해드립니다.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My comment about 2021 was not mine. I repeated it, but it was a comment that had been made by the leaders who'd had their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며 비핵화 시한에 쫓기는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시한을 못 박는 비핵화 시간표로 북한을 몰아세우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에서 정상회담뿐 아니라 비핵화의 더 깊은 진전과 앞으로 계획을 얻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과 관련 김 위원장의 학답을 받는데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정상회담을 원하느냐는 JTBC 질의에 뉴욕 유엔 총회 발언들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던 대통령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한 겁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1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중간선거 이후 스위스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빈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말 워싱턴 회담이 될 것이란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그리고 미국은 핵신고서부터 제출하라면서 팽팽하게 맞서왔죠. 이 부분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경화 장관이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사실상 맞바꾸는 중재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힌 겁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비핵화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가 필요한 조치, 또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상응 조치를 어떻게 매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신고와 사찰 검증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비핵화 순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각종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그 한미 간의 협의가 상당히 풍부하고 융통성 있다 이렇게 말. 워싱턴 포스트도 강경화 장관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핵리스트 신고 요구를 보류해달라고 미국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핵심 핵시설 폐쇄를 협상의 다음 단계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의 막교환을 미국에 제안한 겁니다. 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북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깊어졌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는 7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오는 대로 방북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14선언 11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160명이 오늘 오전에 정부 수송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과학기술전당을 둘러본 조 장관 일행은 내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는 1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합의한 14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강진 후에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이모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28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만 엿새 만입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현장까지 간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50분 한국인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숙소였던 술라웨시 섬 팔루시의 로아로아 호텔에서입니다.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려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만 엿새 만입니다. 8층 건물인 이 호텔은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와 일행은 이 씨의 신체 특징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인 경찰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가족과 외교부,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씨의 장례 절차를 협의 중입니다. 어머니 굉장히 오열하시고 있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찰을 가서 입관해가지고. 이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생환을 기도하며 이틀 전 현지에 도착해 구조 수색 작업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시신을 화장해 고인이 살던 발리 섬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연락이 닿지 않던 나머지 우리 교민 7명은 안전이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희생자의 수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1명을 포함해서 어제보다 17명이 늘어나서 공식 집계로만 1,424명입니다. 어제 팔루의 피해 현장 소식을 전한 저희 취재진은 그동안의 외신을 통해서 잘 보도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구조수색대가 팔루시를 비롯한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규모의 마을은 일주일째 폐허 그대로입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서쪽에 있는 발라로아라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푹 꺼지면서 집도 도로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약 1,800채의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이 그대로 매몰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Gemuruh ini baru dia gemuruh tanah naik, ombak, gelombang, habis itu baru dia ambruk ke bawah. 순식간에 모든 걸 잃은 주민들에게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지진 피해를 입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도를 넘는 기온과 높은 습도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Ini lokasi yang terkena musibah gempa. kekurangan bantuan dan belum ada sampai detik sekarang.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돈을 찾을 수도 없고 차가 있어도 기름을 구하려면 20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팔루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구조 작업도 구호 물품도 부족합니다. 특히 여기에 이번 지진으로 전현직 시장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까지 돌면서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당국이 유언비어 살포자를 처벌한다고 밝혔지만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고 댐이 곧 무너져 큰 홍수까지 날 거라는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지나갔지만 주민들은 살기 위한 또 한 번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라루아에서 JTBC 조택수입니다. 한반도가 태풍 콩레이의 간접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이동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쯤 제주를 지나서 오후 4시쯤에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자정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진로를 북쪽으로 틀어서 부산 앞바다가 아니라 그 전에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선박들은 벌써 태풍을 피해 안전한 내항으로 대피했습니다. 가을 축제는 속속 취소됐습니다. 콩레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레 오전 8시 서귀포 인근 해상을 통과하고 오후 3시엔 거제, 1시간 뒤엔 부산 앞바다를 차례로 지날 예정입니다. 부산 도착 예상 시간이 이틀 새 13시간가량 빨라진 겁니다. 현재로선 콩레이가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남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게 변수입니다. 원심력 때문에 이동 경로가 북쪽으로 밀려 남해안 상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콩레이가 거제시로 상륙해 포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콩레이는 비구름대와 함께 올라오고 있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10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는 30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남해안과 제주도에선 초속 35에서 40m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예, 재작년인 2016년 10월 초에 태풍 차바가 부산 경남 지역을 강타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2년이 지난 지금 태풍 콩레이가 거의 같은 경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콩레이의 세력이 좀 약하다고는 하지만 백지장 정도의 차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방파제를 훌쩍 넘는 파도가 차량 2대를 집어삼킵니다. 주차된 방송사 차량, 달리던 스쿨버스에도 파도가 덮쳐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단지는 넘쳐 흐르는 바닷물에 속수무책. 거대한 물줄기가 산 중턱을 뚫고 솟구치고 건물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째로 떠내려간 집이 다리에 부딪히는가 하면 건물 1층까지 모두 잠겼고 자동차 수십 대가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는 부산과 경남, 제주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6명이 목숨을 잃었고 7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꼭 2년 뒤 태풍 콩레이가 차바와 같은 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힘은 차바가 좀 더 세고 바람도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 콩레이는 강풍 반경이 넓어 사실상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이동 속도가 빨라 제주 도착 9시간 만에 한반도를 빠져나갈 걸로 예측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렇게 2년 전처럼 태풍을 걱정해야 할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영화 축제가 시작이 됐죠.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4년 전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열리게 된 영화제인데 영화 팬들의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다만 걱정은 태풍입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강나현 기자. 자, 부산 날씨 아직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이곳 영화의 전당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한 상태입니다. 방금 개막식이 끝나고 이제 개막작 상영에 들어갔는데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풍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축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별합니다. 작년까지도 영화계에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올해 부산영화제 23년째입니다. 현장에서는 새로 태어났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2014년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이후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해까지 풍파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모두 다시 영화제에 복귀하면서 축제가 되돌아왔습니다. 불참 선언을 했던 영화인이나 영화 단체도 모두 복귀를 했고요.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은 배우와 감독도 늘었습니다. 열흘 동안 79개 나라에서 300편이 넘는 작품이 상영되는데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탈북 여성의 삶을 다룬 영화 뷰티풀 데이즈를 개막작으로 택했습니다. 예, 다시 태풍 걱정을 좀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많이 올 텐데 어떤 걸 좀 미리 알아둬야 합니까? 원래 영화 관람 외에도 바닷가 근처에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행사는 제가 서 있는 이 영화의 전당 쪽으로 모두 옮겨서 진행됩니다. 태풍 때문에 야외 무대가 없어졌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열리는 영화제는 미리 진행한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 상영 작품의 상당수가 매진됐습니다. 하지만 취소한 표와 현장 할당량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강나현 기자가 부산 영화의 전당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부당한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최순실 씨가 구속됐을 때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까지 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법률 자문 역할까지 했다는 건데 검찰이 관련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3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씨가 구속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최 씨와 얽혀있던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나섭니다. 당시는 국정농단 수사 초기로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정황을 검찰이 최근 포착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행정처 판사를 시켜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히 검찰은 판사들 조사를 통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보고서를 포함해 수백 쪽에 달하는 기밀 자료를 청와대로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한 셈이라며 해당 문건을 분석 중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미 허가난 재개발 지역의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괴문서에 조합원들에 대한 건설사들의 불법 홍보가 난무합니다. 부동산 복마전이 되고 있는 재개발 현장에 이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0여 세대 아파트의 재개발 사업 허가가 난 서울 동작구 노량진 4구역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조합장이 현대건설에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뿌려진 건 지난 7월. 조합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이들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15개월 수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한 달 뒤인 8월에는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과문도 유포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를 조합장의 측근이 들고 가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들어오더니 탁 놓고 간 거 이게요. 해당 문서들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합장 측이 현대건설을 입찰해서 배제하려고 시도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 반년이 되도록 입찰 공고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대건설 측이 조합을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원하시면서요. 왜 국민을 내고 도와줍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하세요. 해당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건 현대건설만이 아닙니다. 지난 2일 골목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취재진을 만나자 곧바로 단언합니다. 어디세요? 어디신데? 왜? 다른 분들은 다 말씀해 주시는데 왜요? 영상을 찍자 화를 냅니다. 현대와 대우, 롯데 등 건설사 홍보 요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 건설사 측이 조합원을 개별로 만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반포 1단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현 조합장이 공사비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안도 발의했습니다. 신비 기반 시설 공사가 평당 옆 구역에 비해서 5배가 된 거예요. 길 하나 건너면 되는 거. 조합장 측은 비대위가 조합을 흔들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동작구는 해당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호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주택 임대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료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개인이 600채 넘는 집을 세놓은 경우도 있고 2살배기 아기가 임대 사업자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겠죠. 공식적으로 임대료가 파악되는 건 세놓은 집 4집 가운데 1집에 그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604채. 부산의 한 60대 임대사업자 A씨가 혼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숫자입니다. 국토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4,599채입니다. 1인당 평균 460채씩 갖고 있는 셈입니다. 20살 미만인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해마다 늘어 179명이나 됐습니다. 인천과 경기도에 각각 임대주택 1채씩을 보유한 2살짜리 아기 2명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임대주택 692만 채 중 공식 서류를 통해 임대소득이 확인된 주택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3%의 임대소득은 깜깜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돼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입니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차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우리 금융시장이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 원화 가치, 채권 가격이 한꺼번에 급락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7원 급등한 1,129.9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먼 거리에 있다며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뒤 달러화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천억 원대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2.52%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 홍콩 항생 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수록 한국 등 신흥국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저금리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돼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은 가계빚이 불어나고 부동산 시장에 돈이 쏠리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권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데다 미국발 금융시장 충격까지 가세하면서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릴 결정이 주목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4주 연속 줄었습니다. 9.13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가 강해지자 호가를 낮춰서 급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던 전문가들도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18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17억 원대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매도자께서는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격을 조정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매수자는 한 1억 정도 더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호가를 낮춘 매물이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 10월 첫째 주에 0.0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월에서 9월 가파르게 값이 올랐던 강남 4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0.0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그 시그널 자체가 주택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대기 수요를 남게 하는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나지 않나.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정부가 기대만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거라면서 정부는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도우미가 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한 건 지난 7월 인도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하반기 고용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는 해군 행사인 국제 관함식이 열리는데 일본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올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도함을 해상 사열에 등장시켜서 일본이 자진해서 관함식에 오지 않도록 유도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제주도 해군기지에선 14개 국가에서 온 21척의 군함이 모여 해상 사열을 합니다. 우리 해군은 국제 관함식 참가국을 상대로 해상 사열에서만큼은 각국의 자국기와 주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만 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입장은 해상 사열 시에 마스트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개양해달라는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우길기가 아닌 국기, 즉 일장기와 태극기를 달고 사열에 참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참가국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 관함식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길기를 개항하고 일본 자위함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부 통보를 하든가 국제 관함식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스스로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가국 군함을 사열하는 배로 독도함을 선정하면 독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스스로 참가를 포기할 거란 관측인데 해군은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구축함이 41m, 그러니까 사실상 충돌 직전까지 대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구축함이 위협적인 기동을 펼친 것인데 미국 부통령이 나서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국지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두 대의 구축함이 거의 붙어서 항해 중입니다. 왼쪽이 미 해군의 구축함, 오른쪽이 중국 구축함입니다. 이내 두 구축함의 거리는 충돌 직전인 41m까지 가까워집니다. 결국 미 구축함이 약간 돌아서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미중 구축함 사이의 위기 상황입니다. 해양 전문 웹사이트 G캡틴은 현지 시간 2일 미 해군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미 해군 구축함은 난사군도 인근에서 10시간 동안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초근접해 해역을 떠날 것을 경고한 겁니다. 직후에도 중국은 주권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AP통신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미 해군은 필요한 어디에서든 비행과 항해, 작전을 할 것이며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다음 달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2년 전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던 20대 취업 준비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경찰이 2년 동안의 수사 끝에 성형외과 의료진의 책임을 물어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수술실 CCTV를 입수했는데 수술한 곳에서 출혈이 계속되는데도 의사는 수술실을 비우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년 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수술실입니다. 25살 취업준비생 권모 씨가 턱뼈를 깎는 양악 수술을 받습니다. 봉합을 끝낸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나갑니다. 남겨진 조무사는 한 손으로 지혈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눈썹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고 병원 측은 수술 뒤 5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권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의사 기다리면서 계속 휴대폰 만지고 있고 그다음에 눈 화장 고치고 있고 근데 의사는 오지도 않고 그 동시에 수술을 여러 사람을 하고 있었고 경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권 씨가 성형외과 잘못 때문에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성형외과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조무사가 지혈을 한 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성형외과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도일을 포함한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의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직위가 해제된 뒤에도 계속 월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 해제로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할 직원들이 이번에는 공짜 열차표를 이용해서 평일에도 무단으로 돌아다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직위 해제를 당한 SR 직원들의 열차 이용 내역입니다. 2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명이 직위가 해제된 뒤에도 근무 시간에 SRT를 50차례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요금은 전혀 내지 않고 직원에게 주는 공짜표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대기가 원칙인데 연차도 쓰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직위 해제된 교체의장 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열차를 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된 한 직원은 정상가의 4분의 1 가격인 어린이용 승차권 32장을 샀는데 자신의 결혼식 날짜에 맞춰 한꺼번에 18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SR 측은 이 직원이 어린이 승차권을 결혼식 손님에게 준 건 아닌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은 다른 직원들도 부정 승차가 확인되면
승차권 값을 되돌려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 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13년을 끌어온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결국 무산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권고안을 도 측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병원이 다 지어진 상황이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안 된다라고 선택한 비율이 20.0%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제주 도민들로 구성된 공론조사위원회가 국내 첫 영리병원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유로는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66%로 가장 컸습니다. 또 한국 자본이 중국을 거쳐 우회 투자된다는 의혹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는 문제는 2005년 처음 거론됐습니다. 이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속도가 붙었고 2015년에는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복지부로부터 병원 설립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치중해 국내 의료계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개설 허가권을 진 제주도는 반대 여론에 밀려 3년간 결정을 연기하다 올해 초 공론화에 붙였습니다. 그나마 제주 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결국 오늘 최종 부결된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녹지그룹이 7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병원 건물을 완공했다는 점입니다. 100명이 넘는 의료진도 뽑아 월 8억 5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측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릴 경우 대형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도망가는 스포츠카를 경찰차가 뒤쫓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추격전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2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붙잡힌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과 대마초가 발견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붉은색 계통 스포츠카 한 대가 골목에 나타납니다. 경찰관은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골목길이고 또 스포츠카가 다닐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니 운전자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사이렌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우측에 정차, 우측에 정차. 차량은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길과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사이렌을 제일 크게 틀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계속 차를 정차하라 그러고 길을 비켜달라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앞차에 가로막히자 이번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려 합니다. 차에서 내린 두 경찰관은 신속하게 범인을 제압합니다. 조수석에서 하차를 해서 차문을 열고 그대로 이제 한 팔을 잡고 페이저로 이제 경고를 해서 이제 제 앞에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운전자 53살 이모 씨는 마약 전과가 4차례나 있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스포츠카 안에선 필로폰 0.5g과 대마초 10g, 일회용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대형 IT 기업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앱을 통한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입니다. 오늘 택시기사 500명이 집회를 열고 카풀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으면 카카오 택시콜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택시사가 다 죽는다!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에 대하여 지금 즉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앱 서비스를 하면 택시 기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출퇴근 시간대에만 카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들은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걸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택시를 잡기 정말 힘든데 그럴 때 이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간 싸움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택시업계는 다음 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오는 18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택시기사 3만 명이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정부가 4대강 보혜 수문을 차례로 열고 있습니다. 일부 개방한 상태에서 수질이나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을 열지 않았던 한강에서도 오늘 이포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강물이 시원하게 흐릅니다. 앞으로 열흘간 물을 흘려보내 이포보의 수위는 지금보다 1.6m 낮아집니다. 이포보 건설 후 남한강은 이렇게 옅지만 녹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빠가사리나 쏘가리 등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어종들이 4대강 공사 이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로 보문을 열어 전국 16개 보 중 13곳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를 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위가 이제 내려가면은 우리 그 하우스 작물이 좀 지하수를 퍼올려서 쓰는데 그 좀 지장이 있을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지난달 수문을 열기로 했던 금강 백제보는 농업 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보 개방으로 하천이 제 모습을 찾고 있다며 보문을 열고 생태 조사를 충실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모든 수문을 연 금강의 세종보의 경우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고기가 뛰어오릅니다. 시궁창에서 타는 실지렁이 등이 있었고요. 정화되고 좀 자연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강의 강천보와 여주보는 대형 취수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개방이 보류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시도 지자체가 앞다퉈서 출산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쓰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려보겠다는 거지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립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대구시청 공무원인 전창훈 씨는 내년에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인사상 불리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육아휴직을 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을 놨습니다. 대구시청은 육아휴직을 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에게 승진 가산점 0.5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승진이 지나면 휴직을 하자 했던 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갔다 와서도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도 여성 공무원이 첫째나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에서 돌아오면 가산점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셋째부턴 남녀 공무원 모두 1.5점을 받습니다. 가산점 1점은 승진 여부를 가를 만큼 큰 점수입니다.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0.25점을 받는데 출산으로 0.5점에서 1점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비혼자나 난임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직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는 애를 낳은 사람한테 가점이 가니까 가점을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지는 않거든요. 출산 가산점 도입을 두고 공직사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생리대에 살 돈이 없던 여학생이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연령과 소득에 관련 없이 누구나 생리대를 쓸 수 있도록 공공 비상 생리대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깔창 생리대가 처음 알려진 지 2년. 저소득층 청소년 약 9만 명은 올해부터 생리대를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생리대 문제는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 10명 중 8명은 갑자기 시작한 생리에 곤란했다고 말합니다. 생리대가 가격대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친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2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무분별하게 생리대를 꺼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코인을 받은 다음에 자판기에 넣고 돌려야 생리대를 하나씩 꺼낼 수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부터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성에게 필요한 생리대 개수는 36개 이상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한 개당 331원으로 덴마크의 2배 이상, 일본과 미국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생리대 자체를 공공재로 인정해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중국의 국유 기업인 자오상주의 에너지 운수가 지난 9월부터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이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장려하는 에너지 부문에 타격을 주기 위해 취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군 복무 당시 출신에 따라 장교 묘역과 병사 묘역으로 분리돼 있던 국립묘지가 장병 묘역으로 통합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묘역의 크기도 장교와 병사 모두 3.3제곱미터로 똑같이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46분쯤 강원도 철원군 모 전방부대에서 원인 모를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 1명이 왼쪽 발목을 다쳐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부대 재해 예방 공사를 앞두고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지뢰 제거 작업과는 관련 없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군사 우편을 통해 지난 2년 7개월 동안 밀반입한 총기와 실탄, 석궁 등의 총기류가 500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 우편은 세관 검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등의 마약류는 지난해만 8.3kg으로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주로 발을 쓰는 축구에서 흔치 않은 박치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에서 뛰는 권순태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돌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구 팬들은 폭력이었다고 분개했지만 일본 팬들은 투지를 일깨웠다며 감쌌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수원이 2대1로 앞선 전반 44분, 염기훈의 슛이 골키퍼를 맞고 튕겨나오자 임상협이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아깝게 놓친 득점. 그런데 임상협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흐르는 볼을 쳐내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혔던 일본 가시마의 수문장 권순태가 보복이라도 하듯 발길질에 이어 박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비신사적 행위로 퇴장까지 줄 수 있지만 주심은 권순태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적절한 판정인지 아리송했는데 경기가 끝나고 권순태의 말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권순태는 사과 대신 하면 안 되는 행위였지만 팀을 위해 필요했다면서 한국팀에 지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마는 전반 초반에만 2골을 내줘 출발이 좋지 않았고 뭔가 반전이 필요했는데 권순태가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는 가시마의 3대2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한일 축구 팬들은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 팬들은 도를 넘어선 돌출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 선수가 연기하듯 쓰러졌다고 옹호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한 달 넘게 야구 대표팀 선발 논란이 이어지자 선동열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 감독은 국민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과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대 서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동열 감독은 야구 대표팀을 공정하게 선발했느냐의 문제가 결국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지자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야구 팬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LG 오지환의 선발 이유를 묻자 성적을 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 선발을 했던 6월 당시엔 유격수로 넥센 김하성에 이어 오지환이 성적상 2순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환을 대신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내야수 선발은 마땅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병역 미필자에게 혜택을 주려 했다는 논란을 두고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병역 특례에 대한 시대적 비판에 둔감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 야구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실망스러운 경기력 그리고
병역 특혜를 위한 선수 선발 논란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했는데 성 감독은 어떤 청탁도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전국의 아스콘 공장 주위로 주거 시설들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공장과 주민들의 갈등이 깊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택지 개발에 앞서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부모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있는 야산 너머 공장까지는 직선거리로 300~400m 안팎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공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공영개발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10여 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 연현마을처럼 아스콘 공장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공공택지개발지구 조성이 진행 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수천 세대가 넘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스콘 제조 공장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공장 반경 500~600m에는 학교 3곳과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근 일부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합니다. 냄새가 많이 나요. 이제 눈이 아프고 머리 띵하게 시청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을 경우에 이제 악취가 있다고 연락을 일단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장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부지엔 3년 뒤 4천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개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스콘 공장에서 50여 미터가량 떨어진 이곳은 경찰서 임시청사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상황인데요. 2년 전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6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4명이 암 관련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인근 아스콘 공장이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배출물질 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허용치 이하로 나타나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가 먼저 들어섰어요. 먼저 들어서 있는 회사인데 그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인천의 한 아스콘 공장. 주변으로는 경찰서와 대형마트,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공장역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녹색연합이 전국 아스콘 공장 400여 곳 주변을 살펴봤더니 반경 500m까지는 6,5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택 지은 1km 안에는 아무도 못 짓게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규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증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주거지역 사이 거리 규정 등은 따로 없습니다. 이 때문에 택지 개발 허가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라던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과 인근 주민들 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와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lightning and the thunder, thunder, thunder. Feel the thunder. All new Compass, Jeep. 예, 오늘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전해드릴 것이 워낙 많아서 앵커 브리핑은 하루 쉬겠습니다. 예, 오늘 2부의 첫 번째 소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공판 소식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물음이 있죠. 바로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내일 이에 대한 법원의 답이 나옵니다. 다스에서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의 350억 원대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생중계가 국격을 해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국격이란 단어는 사실 MB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이기도 하죠.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가 내일 오후 2시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고 6달 만입니다. 법원이 선고를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법정에 있기 어렵다는 겁니다. 생중계라 휴식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게 국격과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1심 선고도 당사자 없이 생중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을 이용해 350억 원대 횡령을 하고 삼성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적용한 혐의만 16개에 이릅니다. 내일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선 1시간 40분가량이 걸렸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번 소식은 저희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다스 북미 법인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도 전격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 국세청 조사관이 다스 북미 법인을 찾아가서 다스의 소유 구조와 함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한 겁니다. 현재 조사관은 북미 법인 이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에 대한 소환도 언급했습니다. 정혜성 기자. 미국 국세청 범죄수사국 소속 수사관이 미국 엘라바마주에 있는 다스 공장을 찾은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전 통보도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우리 국세청에 수사 의뢰가 접수돼 뉴욕 사무실의 수사관이 엘라베마까지 직접 찾은 겁니다. 당시 미 국세청은 다스 본사와 북미 법인의 경영진과 해외 거래 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조사관이 다스 북미 법인 경영진이 누구냐고 묻자 다스 측은 현 이사로 등록된 이시영 전무라고 밝혔고 다스 본사의 최고 경영진을 묻는 질문에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다스 북미 법인이 거래하는 회사들 중 싱가포르에 거래사가 있는지 또 싱가포르에 돈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스는 지난 2005년 싱가포르에 생산 목적 회사가 아닌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회사 설립을 주도한 다스 전 임원은 중국의 이익금을 싱가포르로 빼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검찰과 국세청도 다스가 해외 법인들을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추적해왔습니다. 미 국세청 조사관은 북미 법인 이사인 이시영 씨나 이동영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언급했습니다. 강제 소환 권한이 있지만 가능하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자진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다시 구속될 것인가? 내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선고 재판들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관제 데모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구속될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가혁 기자. 내일 오후 2시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년 넘게 전경련을 동원해 어버이연합 등 21개 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하게 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됐다 구속기간이 끝나면서 풀려났는데 내일 선고에 따라 다시 구치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내일 2심 선고를 받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 자주 적용돼 논란이 된 집행유예 판단이 또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나온 청년 2명의 손가락이 축제 차량에 의해서 절단됐다는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축제 차량이 반대 집회 참가자를 덮쳤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절단 사고가 있었던 건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에 선전적인 제목을 달고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절단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온라인에서 알렸습니다. 어제 2명의 청년이 집회 도중에 서행하는 퀴어 축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혹은 범퍼를 붙잡아서 이동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차량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들 외에도 행사 차량에 뛰어드는 시위자들의 모습이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경과는 확인이 됐나요? 네, 이들은 출혈이 있어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신경과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서 행사 차량과 경찰 대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체증 자료를 갖고 있는 경찰의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량에 무슨 장치를 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체증 영상이 확인이 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굉장히 서행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못 가게 할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반대편이니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돼가지고 그 당시 동영상 자료가 좀 확인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다가 차량에 깔렸다 이런 거짓 정보가 돌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주 동성애 축제 차량에 반대 시민이 깔아뭉개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기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근거가 바로 저 뒤에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 밑에 누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남성이 오히려 멈춰선 트럭 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네. 이를 경찰이 말리며 나오라고 설득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덮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없이 사진만 보면 충분히 좀 차량이 덮친 걸로 오해할 만한데요. 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정보들은 온라인 기사로 수정이 다시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트위터 상에서는 허위 정보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베스트와 트위터에서 사람이 깔렸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잘려도 행사가 중요하냐라는 혐오 표현으로 소재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건 문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열죠? 네, 예. 첫 키워드는 나도 비문이었다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비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친문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비문 정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유은혜 장관의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친문만 있지 않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총리가 나 자체도 비문이었다. 일단 과거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비문이었긴 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낙연 총리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가까워서 친손학규계로 예전 민주당 시절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손학규 대표가 후보에 나선다든지 경선에 나설 때 저렇게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 인선에 파격적인 비문 인사가 꽤 있었습니다. 장하선 정책실장은 한때 안철수 캠프에 있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김영춘 해수부 장관들도 대부분 비문입니다. 예. 물론 친문도 많았지만 비문도 많았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늘 유은혜 장관의 임명을 두고 왜 친문 내각만 있냐라고 자꾸 지적을 하자 이낙연 총리는 야당에서도 협치 내각을 야당 의원도 모셔서 협치 내각을 하려고 여러 번 모시려 했는데 예. 다 거부하지 않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예. 아무튼 그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 상대로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각오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명문 초등학교란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 덕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유은혜 장관의 그 위장 전입을 다시 지적했는데요. 여기에서 명문 초등학교의 기준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먼저 유 장관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 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예,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다고 하자 바로 덕수초등학교가 있는 서울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반박했습니다. 예. 무슨 기준과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냐. 더 이상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덕수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 또 동문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제 학생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 그 명문이다 아니다 이런 뭐 기준이 근데 있습니까? 야당 의원이 대체 명문 초등학교의 기준이 뭐냐라고 유은혜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예. 유 장관은 여기에서 답을 했는데요. 일단 본인이 표현한 명문이란 기준은 강남 8학군이나 입시 관련된 학교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제한적으로 명문이 아니다는 뜻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덕수초등학교를 잠깐 보면 상당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뭐 당연히 박 기자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취재를 했겠죠. 예. 무려 1912년에 설립된 학교고요. 100년이 넘었네요. 예, 올해가 개교 106년입니다. 예. 중학교 입시가 한창이던 1960년대에는 당시 명문이었던 경기중학교에 가장 많은 학생들을 보내서 가장 명문으로 유명했었고요. 다만 69년에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자 이후에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 수가 좀 줄자 옛날에 정재계 인사들 중에 이 덕수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았는데 지원하자 그래서 92년에 실내 수영장을 초등학교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부 학년에게는 그 생존 수영이 의무 교육이 돼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 학교의 약 1%만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92년에 저런 수영장 모두 7개 레인의 수영장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수영장이 있고 없고가 또 명분의 기준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이 따져보니까 유은혜 장관 자녀의 2년 후배 덕수초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물론 주관적 평가긴 하고 그 친구가 원래 자부심이 높다고는 하지만 덕수초등학교가 어땠냐고 물어보니 상당히 명문이었고 좋았다. 학생들이 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근거로는 일단 수영장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입시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뭐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에게는 꽤 선호하는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겠죠. 다만 도심 공동화가 당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90년 학생 수와 99년 초등학생 수를 비교해 보니까 약 40%가 줄어서 앞서 유 장관이 얘기했던 학생 수가 빠르게 줄고 있던 학교였다. 이것도 팩트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뭐 경기중학교 많이 보냈다고 명문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문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예. 입시로 명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학교가 전인교육에 신경 쓰면 역시 그 부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예. 사실 별거 없어도 전통이 오래됐다면 그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중요하고. 전 예. 뭐 이른바 변두리 지역의 공립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예. 전 우리 학교가 명문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예. 저 기준에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 예. 세 번째 보통 졸업생을 기준으로 명문을 치기도 합니다. 어떤 거요? 졸업생을 기준으로 명문을 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왜 합니까? 아, 알았습니다. 그냥,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한국 땅에는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최근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대를 얘기하자 이를 간단히 일축을 했습니다. 예. 진행자가 통합 전대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자 손학규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면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손 대표는 그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평화도 거스르고 또 민생에 대해서도 대한정당이 되지 못한다라면서 물론 당명만 따져놓고 봐도 바른미래당엔 미래가 있지만 한국당엔 또 미래가 없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분열돼서 인적 쇄신 과정에 깨질 것이다라는 걸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나눠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내부가 중도와 극우로 분열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쪼개져야 그중에 나오는 개혁 보수들을 바른미래당이 흡수해서 당세를 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서로 이제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서로 상대방이 분열돼서 그 분열된 부분 중에 일부가 자기들 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형국인데요. 예. 이른바 내가 주도해서 보수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해 대선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지만 지금도 그냥 말만 반복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켜볼 문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옵니다. 특히 태풍이 접근하면서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300mm, 나머지 지역은 100mm 넘게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body wants a piece of it, but once you get some you realize you are fucked. Your song is on the block, but you're getting it all wrong. I wish someone could tell